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수백 개의 치약 중 어떤 제품을 고르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랜드 이름 때문인가요? 광고에서 본 문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익숙해서인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포지셔닝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바로 그 책, 포지셔닝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단순히 마케팅 책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를 새길까를 알려주는 전략 가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포지셔닝은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의 머릿속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의 마음에 강렬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심플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도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지셔닝 말 그대로 자리 잡기입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는 제품이 아닌 이미지를 산다는 거죠.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로 고객을 설득하려는 데만 집중하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소비자는 이미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지쳤고 결국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미지로 결정을 내려요. 즉, 내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강조하기보단 고객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감명 깊었던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현대 마케팅은 전쟁과 같다. 하지만 전쟁터는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속이다. 포지셔닝의 첫걸음은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천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가 당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책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복잡한 메시지는 소비자 머릿속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의 슬로건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강렬한가요? 이처럼 짧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객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볼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안전이죠. 볼보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도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필요는 없다. 나만의 타깃을 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 결국 고객의 입장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경쟁사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단순히 경쟁사를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사를 활용해서 나만의 위치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책에서 나오는 사례 중 하나가 세븐업입니다. 세븐업은 콜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었어요. 대신 자신을 언콜라로 포지셔닝했죠. 이건 콜라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콜라의 이미지를 빌려온 똑똑한 전략이에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사는 적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다. 즉, 경쟁사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경쟁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반드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브랜드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들으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빨강이죠. 브랜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고객이 떠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해요.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 머릿속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열쇠다. 특히 이름은 쉽게 기억되고 발음하기 좋아야 해요. 성공적인 브랜드 이름들은 간결하고 명확하죠.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을 떠올리게 해서 압도적인 규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든다면 소비자가 한번 듣고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 보세요. 이름 하나로 브랜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포지셔닝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포지셔닝이 제대로 실행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말보로입니다. 원래 말보로는 여성용 담배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카우보이 이미지를 활용해 남성적이고 강렬한 브랜드로 변신했어요. 결과는 폭발적인 성공이었죠. 또 다른 예는 페덱스인데요. 페덱스는 밤새 배송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급한 택배하면 자연스럽게 페덱스를 떠올리게 되었죠.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를 고르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라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소비자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광고는 포지셔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나요? 바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심는 도구가 광고예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메가폰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메가폰은 소음을 만들 뿐이다. 광고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는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이슨 광고를 보면 그냥 진공청소기가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광고가 포지셔닝 전략에 일관되게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가 광고 속에서 빛날 때 소비자의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카테고리에서 너무나 비슷한 제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책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포지셔닝은 단순히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헤드앤숄더는 단순히 샴푸가 아니라 비듬 방지 샴푸라는 차별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각인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제품이 차별화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느끼는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는 고객이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인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는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구매한다. 즉, 소비자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과 인식을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독일하면 떠올리는 건 뭐죠? 네, 정밀함과 품질이죠. 그래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은 항상 정교함과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고객의 기존 인식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새로운 이미지를 강제로 심으려 하지 말고 이미 있는 믿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룹니다.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의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애플의 제품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지셔닝 전략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겠죠. 즉, 여러분이 만든 제품과 기업의 행동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줄 때 고객은 더 강한 신뢰를 느낍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포지셔닝하기인데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그저 새로운 기술을 담은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했죠. 이 장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포지셔닝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만큼이나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죠? 책에서는 몇 가지 유명한 실패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뉴코크입니다. 뉴코크는 코카콜라가 기존 제품의 맛을 변경해 새롭게 출시한 음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떠올릴 때 기대하는 맛이 이미 전통적이고 익숙한 맛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대실패.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코카콜라는 기존의 클래식 맛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이미지를 무시하고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도 좋지만 기존의 포지셔닝을 흔드는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와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디어는 포지셔닝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다. 하지만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메시지의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다. 옛날에는 TV 광고가 포지셔닝의 핵심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미디어를 더 정교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감성적인 비주얼 콘텐츠가 효과적이고 링크드인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먹히죠. 이 장의 핵심은 당신의 타깃 소비자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게 우리 타깃 소비자에게 전달될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보세요. 브랜드 재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를 재활성화하려면 과거의 성공 요소를 찾아내 현재의 고객 니즈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마 폴라로이드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레트로 감성을 활용해 다시 사랑받고 있죠. 과거의 강점을 현대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성공적인 재활성화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기보다 그것을 기반으로 현대적 가치를 추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관리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우리가 잘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글로벌 포지셔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의 성공은 로컬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춘 광고를 제작해요. 인도에선 가족과의 유대감을, 일본에선 신선함과 건강을 강조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글로벌 시장에 나설 때는 현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메시지를 현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글로벌 브랜드다라고만 외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개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다뤄보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브랜드는 당신의 능력과 가치를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심는 과정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길 원하시나요? 특화된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뛰어난 발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꾸준히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 브랜드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의 브랜드라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포지셔닝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장은 실전 팁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포지셔닝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강조합니다. 1. 명확한 메시지 정하기 2. 타깃 소비자 이해하기 3. 미디어 채널 선택하기. 책에서는 성공적인 캠페인의 핵심은 단순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브를 떠올려 볼까요? 도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여러분도 캠페인을 준비할 때는 한 가지 강렬한 메시지를 고르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보세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 보면 소비자에게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포지셔닝 과정에서 만나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지셔닝의 가장 큰 적은 혼란이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란스럽게 느끼는 순간 포지셔닝은 실패한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는 너무 많은 라인업과 복잡한 메시지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럴 땐 단순화가 답이에요. 이 장의 핵심은 명확성과 일관성이에요. 포지셔닝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갈리거나 시장 상황이 바뀔 때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포지셔닝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경쟁사를 비판하거나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위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제3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했어요.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죠. 여러분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기. 위.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기. 3. 그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포지셔닝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처음에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시장의 변화를 읽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완벽하게 전환했죠. 포지셔닝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소비자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기. 위. 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포지셔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지셔닝은 단순히 마케팅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갈지 알려주는 인생 전략서 같은 책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든 비즈니스적으로든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소비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만의 멋진 포지셔닝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